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기관 매도세로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수 확대와 기관 매도세 완화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주들이 상승세가 돋보였죠. 코스닥 지수도 기관 매도로 하락 출발했으나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소식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11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31일 추가 양적 금융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30조엔 늘리기로 했고요. 상장 지수펀드와 부동산 투자 신탁 보유액을 3배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금융 완화책을 이렇게 발표한 이유와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내년 10월이죠. 소비세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안에서는 소비세 인상 연기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간 매파적 입장에서 소비세 증세를 주장해왔던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과 또 증세를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시점을 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융 완화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통화량이 풀리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야 되고요.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금융 정책의 정상화 좀 어려워지고요. 또 자산 버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완화에도 이제 좀 한계 상황에 근접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생각지도 않게 계속 하락할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가격을 부품에 정가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엔 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엔에서 105엔대가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추가 금융 완화로 엔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절하가 될까요? 또 우리나라 환율과 수출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금융 완화의 핵심은 일본은행이 발행한 돈을 좀 국채라든지 주식,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은 자산 가치가 좀 훼손되기 쉬운 나쁜 자산 쪽을 더 매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엔화를 보유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이나 자동차, 음식 쪽에 매출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게 일본 은행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미일 간의 실질 금리가 더 벌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1달러에 113엔에서 115엔까지 절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연말에는 118에서 120엔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번 조치로 원엔 환율은 올해 100엔당 평균 990원대에서 움직였지만 내년에는 평균 950원대로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보다 한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내년에 일본 경기가 더 추락할 경우에는 900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8.8%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 완화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실시한 것은 일본의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겠죠.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의 중요한 판단 재료가 되는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3분기 GDP 전망치는 17일 날 발표되는데요. 시장 예상은 전기 대비 연율로 플러스 2.4%입니다.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추경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면서 공공투자가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출이나 설비 투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못하고 있고요. 또 소비세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 소비는 마이너스 0.5% 감소하고요. 주택 투자도 마이너스 4.7%로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7.1%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이지 경기 회복 신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0.5%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은 1년 뒤에 그 소비세 증세보다는 당장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9월 경기 동행지수가 발표되는데요. CI 그 동행지수 같은 경우는 109.7로다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행지표 같은 경우에도 105로다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구 소비 대출이라든지 광공업 생산과 같은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좀 대부분 상승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동행지수를 2개월 만에 상승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선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라든지 중소기업 매출은 좀 악화됐지만 광공업 생산 재고율이 조금 올라갔고요. 최종 수요재 재고율도 좀 개선이 되면서 2개월 만에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일본 쪽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10월 제조업 PMI가 발표됐다고 했는데요. HSBC와는 달리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조업 활동이 계속 위축되면서 제조업 투자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침체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으면서 시장 예상 51.2는 물론이고 전달보다 좀 하락한 50.8로 지금 나왔는데요. 특히 그 향후 경기 전망을 알려주는 신규 수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0.6%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신규 수출 수주 같은 경우에도 0.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0선이 붕괴됐는데요. 이 때문에 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0.5%포인트 떨어지면서 중국의 경기가 제조업 부분은 좀 냉각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인 리커창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 중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을 좀 낙관할 수는 없는데요. 이 때문에 4분기 중국의 GDP는 7.2%로 좀 둔화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을 이끄는 것인 서비스 제3차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는 새로운 상태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 제조업은 조금 위축되겠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주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최근에 중국인민은행이 11개 시중은행에 50조 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고속철도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 등을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모든 지표가 다 하락한 것은 아닌데요. 완성품 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재고를 쌓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곧 있는 정치국회 그리고 경제공작회 그리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아마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출도 크리스마스 상전을 앞두고 선진국 쪽에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전력 송전망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확대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조강 하루 생산량이 회복되는 등 미시 조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내년에 좀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재고 조정이 더디기 때문에 PMI 지표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나 좀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당초 지난주 월요일에요.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주식 거래 제도인 후강통이 출범될 예정이었죠. 언제 시작될지 언급이 없이 시행이 연기된 이유와 언제쯤 정식으로 개통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자본 이득세에 대한 과세 문제뿐만 아니라 규칙이나 규제를 조금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입니다. 7년 전에도 중국에서 홍콩 주식을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직통차가 연기된 것은 한머니들의 유출입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 한 3개월 정도 한머니가 중국에서 해외로 한 2천억 달러 넘게 유출이 됐습니다. 이런 투기 자금이 계속 존재하는 한 중국 증시가 개방됐을 경우에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중국 간부들이나 부자들이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홍콩 증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에는 증감회 부주석 야오강 씨 같은 경우에도 후광통 시행과 관련된 준비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규칙이 좀 가다듬어지면은 연말이나 연초쯤 개설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는 키스트였는데요. 안타깝게도 2,520원 손절가를 터치하셔서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현재 승률은요. 36승 33무 19패가 되셨는데요. 기분이 안 좋으시죠? 안 좋죠. 패가 되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네. 제 기분이 안 좋은 것보다는 이것을 따라 사셨던 시청자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감 없이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어느 정도의 하단 권역 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휩쓸 구간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휩쓸 구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그냥 고정 지지를 시켜주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자리 자체가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개는 하단 권역에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완전 줄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지금 하락 자체, 이거를 밑으로 내려오는 이 하락 자체는 의미가 없는 하락입니다. 개인적인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저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팔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다만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변곡점 자체, 변동성이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밀려 내려오는 순간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좀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오늘 이 매매로서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나타나리라 그렇게 조금 보고요.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현재 모습에서요, 지금 하단 권역 일단은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요, 손절이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 종목에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 자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신 이 하단권역 얼마입니까? 이 가격대 248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또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스트도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시켜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바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아바텍. 네. 자, 다시 한번 단통법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또 불고 있습니다. 단통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낼 수 있던 계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아이폰 6 대란이었습니다. 자, 아이폰 6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ITO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슬리밍에 대한 어느 정도 영업적인 부분, 그리고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요. 자, 슬리밍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제가 쉽게 조금 풀이를 해드리면 식각 업체입니다. 식각이 더 어렵다고요.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이 있다면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위에 보면 강화 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강화 유리를 처음부터 매끄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그 부분 자체를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슬리밍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슬리밍을 했던데 위에 그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유리에 대해서 이게 뭐 잘 보이진 않죠. 그러면 그 위에 한 개를 더 떼야겠죠. 어떻게? ITO 코팅 과정을 거쳐서 코팅을 한다. 그래서 ITO 코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술 자체는 마지막 업체들이겠다. 맞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뭐 삼성전자로 따지면 뭐 GD라든지 이런 기업이 있겠고, 아바텍은 애플에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폰 6가 출시가 됨에 따라서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을 본다면 최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신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초도 물량이 찍어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매출액이 3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00억 가까이 됐나 봐요. 슬리밍 업체들이 이거 상당히 마진율이 좋거든요. 그 마진율이 좋은데 아바텍은 더욱더 높은 그런 마진율, 바로 영업이익률, OPM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의 이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4분기에도 이런 판매량은 이어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고가 근육 자체에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앞서 있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지향을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종목군을 보셔야 되는 그런 시각이라는 거죠. 자, 하단 권역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 앞에 갭이 있죠. 갭이 있는 자리. 12,300원, 12,400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과매도 권역구간 안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조금 보셔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가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을 속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교통편이 좋고 아니면 그 주변에 뭐 도로가 어떤 도로가 딸려 있고 이런 거 다 하는 정보지 않습니까? 그럼 속일 수가 없어요, 호가를.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단기간에 이렇게 속임수 과정 자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그 속임수 과정 안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주봉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어때요? 이 가격권에서 상당히 어렵게 돌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가격권역까지 내려왔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맞죠? 실적도 더 좋아졌는데 기업의 가치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는 요 종목 오늘 시초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권역에 11,80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요, 아바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시장 예상부터 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선방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해외 증시로 좀 강세로 뛰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출발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본 증시가 조금 양쪽 완을 좀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요한 건 수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의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반대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행보태를 보이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금융주가 좀 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일에 물론 삼성그룹주들도 다 올랐는데요. 일단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증권주들도 최근에 좀 반등해서 일단 금융주들이 오늘 연속적으로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좋은 실적 나왔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우리지주 일단 봐야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은행, 보험 다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소형주인데, 최근에 좀 상황이 바뀌었죠.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는 여전히 바이오 헬스케어가 강하지 않을까. 시젠이라든지 시젠, 그리고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하나로 좀 말씀드리면 홈쇼핑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정거래일에 외국인이 CJ 홈쇼핑하고 GS 홈쇼핑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담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는데, 일단 기관 쪽에서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홈쇼핑하고 바이오 헬스케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11월의 첫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약보합 정도로 출발하려고 있고요. 1963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썩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본 증시 오늘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일본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1960포인트 초반이 지지가 되면은 충분히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559.45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560포인트가 상당히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하시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물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백어데이션이죠. 0.80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침이라서 이것이 무조건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만기가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만기가 지나게 되면은 한 달 정도 남게 되는 상황에서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거의 0.01 백어데이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베이시스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쪽에서 우리가 좀 기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움직임을 좀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일본의 영향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약세를 띠면서 마감됐죠. 오늘도 중요한 거는 7.5원이 올라가지고 1075원대, 이틀 만에 1050원 초반대에도 1075원대로 지금 급등세를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1050원 초중반에서 좀 안정권에 진입을 한다라면은 좀 증시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나라 영향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급등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이번 1075원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아마 1100원대까지도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 좀 유의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일본 증시는요, 오늘 문화의 날로 휴장을 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네이버 소폭 약세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 가까운 하락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3%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는 오늘 2.69%나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KB금융 오늘 1.43%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2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하락세가 많이 보이고 있네요. 다음 0.68%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소폭 약세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만 유일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CJ 홈쇼핑은 1.45% 오늘도 약세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소폭 약세의 흐름이고요. GS 홈쇼핑 역시 홈쇼핑주 안 좋습니다. 2.69%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원 의원님. 네, 일단 뭐 대형주 쪽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죠.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돌았는데 대형주 코스피에서는 전기가스, 증권, 화학, 유통, 그리고 종이목재, 건설 요 정도 지금 플러스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유틸리티들이 좀 강하다. 그래서 대성에너지가 1% 넘는 상승폭, 한국전력, 경동가스 역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난방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도 오늘은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가스, 예스코 이런 종목들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삼천리라든지 경남에너지는 소폭, 약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또 증권주 강한데요. 유한타증권이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한양증권, 하나투자증권, SK증권, 현대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KTB투자증권이라든지 동부증권, 현대증권, 그다음에 삼성증권 일단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화학업체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이후에 화학업체들의 주가 반등이 좀 보이는데 화장품 종목들이 역시나 강하죠. 한국화장품제조, AVCNC, 코스맥스 이런 종목도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BTI 대부분 화학업종에 상위 포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아니면 화장품 원료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수화학 쪽을 좀 살펴보면 금호석유, 그 다음에 뭐 삼화페인트, 백산, 뭐 동원시스템즈, 노르페인트, KPX 케미칼, 코롱머티리얼, 뭐 대원화성, 라겐락, OCI, 넥센타이어, MPC, 서운, KG 케미칼, 극동유화 이런 종목들이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 업체들이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인데 유통 쪽을 좀 한번 살펴보죠. 역시나 화장품주도 있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4% 넘는 상승세, 동양네트워크스, 대성산업, 신일산업, GS글로벌, 신흥통상, 신흥, 삼형무역, YB로드, 로엔키, BGF리드, STX, 세우글로벌, 삼성물산, 영업무역, 대우인터내셔널, 모나미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형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소형주 섹터에서는 뭐 필록수, 삼한기업, 한국화장품, KGP, 대동공업, 영풍재지, 대성산업, 경남기업, 사조대립, 쌍방울, 대현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들이고요.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좀 상황이 좋은데 그간 코스피 대비해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코스닥 쪽에서는 종이목재가 가장 강하고요. 그 뒤로 금융, 화학, 금속, 섬유, 의류, 반도체, 운송, 소프트웨어, 오락문화, IT 하드웨어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종이목재 같은 경우는 삼성 LNS가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림SP가 1.5%, 삼보판지, 크린앤사이언스, 동아기업 정도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의 금융업종은 저축은행하고 벤처캐피탈들이 좀 많이 있는데 푸른저축은행, CSC 종합,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대성창투, 한토신, 한국캐피탈, 우리기술투자, H놈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 오늘 강하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화학업종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화학업종도 여기 오르고 있는데 역시나 코리아나 같은 그리고 바이오랜드, ACT 같은 종목들 다 이 화장품과 좀 관련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이 더 눈에 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젠트로라든지 C큐브, 나노캠텍, 보령메디앙스, MPK, EG, 효성, OMB, 라이온캠텍, TK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속 섹터가 오늘은 좀 강한데 스티플라워 때문인 것 같아요. 스티플라워가 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뒤로 이제 보성파워텍, 제일제가, 영신금속, YT1 그리고 포메타, 한손실태, PM풍력, 하이루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한 77억 정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주 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작을 좀 매수로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프로그램 비차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 500계약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모두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기관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흐름을 본다라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간 간헐적으로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금 매수 우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좀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월말 효과였는지 아니면 11월 달을 대비한 매수 전환, 일부 매수 전환인지 여부는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에 반해서 화학하고 운송장비, 그리고 전기가스, 유통업 쪽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기관들이 전기전자하고 특히 운송장비 쪽에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환율이 급등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7원 50전이 상승한 107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74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단행된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여파가 뉴욕장까지 이어지면서 달러 엔과 달러 원이 동반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의 예상을 뒤엎고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했는데요. 소비세 인상 이후의 내수 부진과 유가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연간 60조 내지 70조 원의 본원 통화 확대를 80조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소비자 물가 수준은 지난 4월의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목표치인 2%의 절반에 해당하는 1%에 불과한 수준이었고요. 1%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가장 큰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뉴욕장에서는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와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에 힘을 더했는데요. 달러엔은 뉴욕장에서 112.47엔까지 상승했고요. 달러원 1개월물 역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74원 70전까지 상승하는 가운데 달러화는 유로화와 호주 달러 등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는 동안 미 국채 금리가 반락하면서 달러화가 유로화와 호주 달러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 등 주요 통화 대비 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달러화는 엔화와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국제 외환시장에서 다른 어느 통화시장들보다도 달러 엔과 달러 원 사이에 동조화 현상이 크게 부각된 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원은 당분간 그 어느 통화상보다도 달러 엔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엔은 오늘 아시아 시장이 개장된 이후 112.98엔까지 상승하며 뉴욕장에서의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만큼 달러 원의 추가 상승에 동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지난 주말 뉴욕장에서 미 국채금리의 반락과 함께 반등세를 보였던 상품 통화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원화가 추가 약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달러 엔의 예상 도달 지점을 전망해보면 가장 가까이는 114.21엔이 목표 레벨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달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117.64엔과 119.76엔 등이 각각 다음 목표 레벨이 되겠습니다. 달러 엔과 동반 상승 예상되는 달러 원은 1082원이 가장 가까운 다음 목표 레벨이 되겠고요. 1082원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1090원이 다음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인 0.4%에 부합함에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럽중앙은행은 미국시 양적 완화를 도입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미국의 긴축 정책과 일본과 유럽의 완화 정책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로 인한 달러와 강세가 계속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원이 상승세를 지속하겠습니다만 달러 엔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N1 재정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본 양적 완화 엔저 공습에 자동차주들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호텔신라입니다.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연속된 어닝 쇼크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엔저가 이제 다시 공습을 좀 시작하죠. 일단 뭐 양적 완화, 뭐 이 통화량의 팽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저가 가속화가 됐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 업종인데, 가장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본 자동차 브랜드 메이커들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메이커들하고 경쟁이 가장 심하죠. 일단은 뭐 자동차 그에 따라서 결국엔 좀 맞는데 오늘 맞는 부분들인데. 31일이죠. 일본이 이제 현행 60조에서 한 70조엔 자산 매입 규모를 80조엔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왜 자산 매입이 하는데 통화가 팽창이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본 정부에서 자산을 매입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 엔화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통화가 풀리면 결국 통화 가치가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량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엔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동성 공급을 시장에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자산들을 매입하는 정책들을 통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쓰는데 그걸 쓴 거죠. 근데 규모를 더 확장해서 쓰겠다. 결국에는 엔저의 속도를 좀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국채 매입액을 연간 50조엔에서 80조엔으로 확대를 했고요. 결국에는 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주들이 가장 먼저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인데,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일본하고 제일 경쟁 관계에 있는 게 IT하고 자동차인데, 그래서 결국은 대만 시장하고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죠.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은 다 좋습니다. 특히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 정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뭐 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본은 분명히 투자 심리 개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신흥시장에 몰려있던 돈들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냐, 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냐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국가별로 그러니까 그냥 나라별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할 만한 나라를 딱 찾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딱 두 나라가 이제 물망의 대상이 된 거죠. 하나는 미국이고 왜냐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일본이죠. 왜냐 자산이 이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고 유동성이 좀 풀리면서 결국에는 증시의 어떤 호황을 가져왔기 때문에 화랑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 뭐 시장을 붙이면 중국 시장은 뭐 계속 좋았고요. 그럼 결국에는 뭐 한국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뭐 브라질 신흥국들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세 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주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이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 브랜드들이 대한민국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아직도 글로벌 마켓에서 조금 더 상위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낮아졌는데 내가 더 좋은, 더 비싼 차를 살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글로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실적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6%가 좀 현대차 기준으로 빠지는데 이제 오늘이 과연 낙폭 과대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직전 저점이 15만 7,500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6만 원 이 가격대 아직은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밸류에이션은 사실 뭐 매력이 있죠. 지금 PER이 뭐 5배 현대차 수준이고 5배 후반 수준이고 PBR도 1배가 안 되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을 커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죠. 지금은 자동차보다 오히려 다른 섹터들이 훨씬 더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물론 카드를 막상 까보니 그래도 생각보다 잘 팔린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의 충격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지리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되네요.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인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5%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났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7%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은 7,79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94억 기록했죠. 매출액은 일단 시장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 근데 영업이익 자체가 달러원 환율 반등과 화장품의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장사를 좀 잘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 또 호텔 사업부가 흑자 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진 거죠.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많이 조정을 받았죠. 뭐 이 어떤 정부 정책에 따른 조정도 있었고 조정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 10만 원대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오늘 그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미약한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지금 가격대에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들이 있죠. 소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거래량도 있어야 되고요. 강한 수급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결국엔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성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야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꾸준하게 좀 좋아질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주가를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어떤 매물대들을 소화할 만한 강력한 재료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 뭐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 근데 만약에 이제 11만 원, 12만 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서울반도체인데 이건 또 다르네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인데 매출액 15%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8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은 한 2,3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3억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하우스에서 줄줄이 이제 목표가를 좀 타겟 프라이스를 다운시키는 이 보고서들을 좀 냈고, 그러니까 수익성 회복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다. 수익성이 확인이 안 되면 결국에는 주가 수준은 뭐 지금 자리에서 크게 나아질 게 없다. 뭐 당연히
당연한 얘기죠. 실적이 안 되는데 뭐 주가가 실적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주가를 지금 수준에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LED 쪽에 기대를 많이 했죠. 루멘스도 그렇고 서울반도체, LG이노텍도 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카드를 까봤더니 우리가 원했던 수준. 올해부터 사실 LED의 원년이나 LED 조명 교체 수요에 대한 이슈들이 크다. 사실 다른 정책 때문에 LED 분야가 좀 묻힌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적인 어떤 비중을 좀 봤을 때는 지금 LED 조명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다. 당분간은 좀 다시 한번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건 다시 이 정책, 그러니까 LED 조명 교체에 대한 정책적인 정부의 또 이 얘기가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뭐 다시 한번 좀 점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죠. 전에도 똑같은 스토리였습니다. 정부에서 LED 교체 쪽으로의 어떤 이 의지를 표명을 했고 주가가 다 반영이 됐는데 결국에 흐지부지 됐다. 그러면 이번에도 거의 예전과는 같지 않다는 거죠. 이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 번 LED 조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반응이 예전처럼 뜨겁진 않을 것이다. 물론 숫자로 반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은 어떤 주가의 상승폭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실적 차별화 장세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한타증권은 배당 확대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는 실적 부진에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대우조선해양이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죠. 한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현대중공업이 실적이 좋지 못했었죠. 그래서 신저가를 연출했던 거에 반해서 뭐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이 올라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특화된 사업군들이 좀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낫다, 좋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기당 영업이익률이 2%를 뭐 상회했다는 얘기, 그리고 뭐 수주잔고가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 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글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주가의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걸 판단한다면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영업이익률 2%, 분기 영업이익률 2%라고 하는데 2% 영업이익률이 과연 좋은 것이냐 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이죠. 100원을 판다라면은 2원을 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평가하기 좀 낮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는 좋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이 모든 악재를 혼자 피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좀 개선 기대감은 좀 여전히 다른 조선사보다 높겠습니다만은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진통이 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뉴스만 가지고 추격 매수하시기엔 좀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주가 자체도 한 2만원 정도 근방에 온다라면은 일단 반등이 있고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유한타증권이 난리예요. 뭐 후광통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띄었다가 후광통 얘기가 조금 사그라드니까 이번에는 뭐 글쎄 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는데 뭐 지난 10월 29일에는 그 사장님께서 뭐 주식을 몇 주 샀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5% 정도 올랐죠. 뭐 주식 산 게 뭐 한 1000주도 안 되는데 1000주라고 해봤자 뭐 한 30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하는 돈 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 주말에 유한타 그 대만 본사로부터 향후 2-3년 동안 한 2억에서 3억 달러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거기다가 배당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배당을 지금 당장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경영이 정상화된다라면은 그 정상화됐을 때 배당금 수준을 60에서 70% 지급하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회사가 좋아지면은 배당을 줄 것이고 회사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배당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 거에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급등세 출발해서 상한가에 지금 이제 진입을 했는데
글쎄 뭐 유한타증권 뭐 최근에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열어본다면은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광통도 연기가 된 상황에서 언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후광통이 진행된다고 해서 유한타증권이 수혜를 얼마나 입을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얼마나 할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에서 3억 달러 추가 투자 상당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이것이 뭐 내년에 일괄적으로 돈이 지급된 것도 아니고 2, 3년 동안 분할해서 투자가 될 것이고 100% 다 투자가 된다는 건 아니죠. 투자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라는 불확실성도 있는 것이고, 또 배당이라는 것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 경영이 정상화돼야지 배당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기대감만으로 주가 오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접근하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매물대 최대 매물대는 한 4,000원대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3,700원대가 1차적인 매물대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3,500원의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3,600-700원 정도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서서히 좀 매물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착안하시면서 추격 매수 여부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근당하고 종근당 바이오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거의 하한가 갔다가 좀 아래거리가 좀 길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근당 바이오도 한 5%대, 6% 하락을 했다가 나포가 좀 줄여주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종근당이 매출이 1273억 정도 매출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한 28.9% 정도 감소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순이익은 한 92억 정도, 마찬가지로 23% 정도 감소했던 역할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투아웃제, 리베이트 관련해서 투아웃제가 도입이 되면서 영업하는 부분들이 좀 제한을 좀 받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지급 수수료라든지 인건비, 뭐 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부담감이 작용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약주들은 3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썩 좋지 못할 거라는 예상은 다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고 판단이 돼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서서히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부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을 좀 바라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65,000원대에서 지지가 된다라면, 어쨌든 지난 8월 때도 최저점을 찍었던 가격대가 65,000원대였기 때문에 지지가 되게 올라왔던 자리가요. 그래서 65,000원 초반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제한적이나마 반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적자 전환됐죠. 적자 된 상황에서 뭐 종근당 바이오가 어떤 대규모 흑자를 기대하고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단발적으로 끝난다라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그 10월 27일에 나왔던 장대 음봉이 좀 부담감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반등 자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녹록진 않다, 한 23,000 정도 온다라면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임시 연휴 지정 소식에 요우커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화장품과 카지노 등등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쌍방울은요, 중국의 홈쇼핑 완판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KH바텍은 기관 러브콜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이제 화장품, 뭐 카지노,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요우커 관련주라고 하는데,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서 중국이 엿새 동안을 임시 연휴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중국 인관관계, 일명 요우커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좀 받고 있는데, 뭐 화장품에서는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엿새 동안 베이징 임시 연휴 지정하고요.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 대부분 이제 황금 연휴에 들어갔고,
20여 개 나라들이 베이징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뭐 스모그, 교통 정체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긴 황금 연휴로 인해서 요 관련주도 굉장히 좀 요동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단발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소문에서 뭐 뉴스에 팔거나 아니면은 장중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또 오래 들고 가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쌍방울인데요. 쌍방울이 또 중국 관련주로 뽑히네요.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아가방 컴퍼니와 함께 중국 관련주로 쌍방울이 꼽히고요. 홈쇼핑, 안판, 완판 회사 측은 제품 추가 생산에 돌입했고요. 이달 중순 이후에 또 3차 홈쇼핑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2대 홈쇼핑이 6호 홈쇼핑인데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 목표치 초과 달성했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종방이 되고 나서도 추가 주문이 몰려와서 뭐 300개 정도 더 팔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그래서 중국 쪽에 이슈가 또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건 이제 1,200원 돌파인데 1,200원이 돌파하면 직전 고점 1,3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면 또 새로운 가격대가 나오는 주가 수준이어서 이거는 좀 유심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H바텍도 52주 신고가가 나는데 기관에서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네요. 이 전략거래선의 외장 메탈 장착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KH바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화권 업체들의 외장 메탈 수요가 본격화된다면 KH바텍 실적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장 메탈 장착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KH바텍이 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IT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KH바텍이 가장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신고가니까 뭐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누리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실적에 웃고 웃는 주가 흐름, 종목별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소식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수출주 투심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주, 우선주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기업 실적 개선주로 대응하자, 분할 매수 관점은 유지한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가 아직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최근에 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실적에 따라서 그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도 실적 추정이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시장 예상치에 크게 벗어난다거나 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좀 주말에 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상당히 좀 빨간불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하락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종들 뭐 그렇게 크게 뭐 좋은 흐름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11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어닝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11월 달에는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이제 코스닥 그 실적 종목들의 실적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 11월 5일 날 컴투스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이와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뭐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저장 저가 매수로 오저장 역전을 내려오시는 역전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이 또 오늘 또 출렁출렁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폭탄 한 방 맞았죠. 자, 엔저 때문에 폭탄을 한 방 맞은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엔저에 대한 의지가 너무 확고합니다.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즉 자동차 운수업종 쪽에서 지금 거의 폭탄 형식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다시 16만원대 아래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위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결과적으로 현대차를 올 한 해는 올릴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올 한 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자꾸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정의선 부회장 쪽에서 저지뢰가 나올 수 있다. 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정의선 부회장이 약하다. 이런 부분까지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산업 동향상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지배구조상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 역시 또 기술적 반등 구간에 또 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선, 정유화학 모두 올라온다면 이건 그냥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등이라도 그건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자, SK하이닉스가 드디어 48,000원 부근까지 또 왔습니다. 그죠? 결국은 올라온다는 얘기고, 떨어질 놈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up goes to up, down goes to down. 김재벽 감독이 한 얘기죠.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세요. 결국 올라올 놈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즉 성장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MDS테크가 소폭 상승하고 있고, 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좋지는 못해요. 그죠? 지금 또 시장이 출렁거리다 보니까 9포인트 가까이 또 빠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동반 출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크레듀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휘닉스 홀딩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다시 재상승 리바운딩 구간에 와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쪽도 좋지 않다면, 자, 이 철강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강주들도 지금 동반 하락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점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자, 중소형 철강주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대형 철강 회사들은 결과적으로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가장 큰 매출처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대형주 위주의 철강주 접근은 조금 지금 당분간은 좀 피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강관업체가 있어요. 그죠? 강관업체가 있는데, 이런 강관업체들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러시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적 악재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아침 신문 강좌에서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신문을 거꾸로 읽는 전략, 즉 강간 업체의 실적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단순 우려로, 즉 아직 러시아 송유관이라든가 가스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적보다는 어떤 우려로 인해서 많이 빠진다면 그것은
매수 찬스인데 그 매수 찬스는 하락의 속도가 짙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의 속도가 둔화될 때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술적 반등을 노릴 때는 하락의 속도가 오늘같이 급하게 나온 날보다는 하락의 속도가 분봉에서나마 속도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전략,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것은 뭐냐? 결국은 좋은 종목군들은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와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자, 마리오 드라기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는 눈에 보이듯 이제 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슈퍼 마리오 드라기, 그가 내놓을 것은 결과적으로는 강한 경기 부양책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은 경기 부양책, 즉 균형보다는 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걱정하기보다는 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다. 그것은 지금 유럽의 상황이라든가 유럽의 전 횡보, LTRO에 대한 부분들, 즉 롱텀, 긴 기간 동안 장기 저리 대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22회의도 세계 지금 어떤 글로벌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엔젤을 향한 일본의 확고부동한 의지죠. 그렇다면 이 확고부동한 의지를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즉 최경환 노믹스의 어떤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가 있다면 이제 초이노믹스도 움직여야 될 차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확고한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한 번쯤 기대해 봐도 좋을 한 주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세계 경제는 균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점 역시 대한민국 증시에 악영향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서요. 지금의 하락은 어떤 하락의 추세적 하락의 속도를 붙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상승 가닥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과 회복 단계에 있다는 것, 즉 리바운딩 단계에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일본이 간다면 결과적으로 중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시장이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종목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급격한 하락세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위주의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그룹 위주의 어떤 강한 반등세였지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군들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조선정유화학을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SK하이닉스 같은 것을 꾹 쥐고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쯤 굉장히 웃어가면서 시장을 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종목들도 어느 방향으로 시장은 분명히 얘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주도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즉 제가 전반기에 얘기해드렸던 전차인데요. 자, 전차도 그냥 전차가 아니라 전자 자동차 쪽의 부품주 위주의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성 쪽은 지금 중국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저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쪽이 아니라 부품주라면 그들에게 납품을 하고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위주의 전략적 부분, 그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들, 즉 하드웨어적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부분에 대한 강조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그 종목들을 쭉 한번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시장 대비 아직도 견조한 모습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분명히 불려주리라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자, 시장 대비 내 종목이 견주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뒷받침들이 아마 이번 주 장을 조금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해안이 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을 계속 참고해 가면서 시장을 작은 맥락이 아닌 큰 맥락적 차원에서 그리고 긴 롱텀 차원에서의 자꾸 보는 눈을 키우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바뀐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54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555포인트에서 하락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